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현재까지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도 이제 시작 초기 단계고 거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면 이론적으로 제가 한번 고찰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일단 요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있고 조합이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저장, 배송, 그 다음에 균주 표기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포뮬라는 이게 그냥 고형제인지 아니면 캡슐에 들어있는지 액상인지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이나 글루텐, 그 다음에 이런 설탕 같은 것들이 안 들어있고, 인공 감미료나 인공 색소 아니면 보존제 같은 것들이 안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런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품을 사실 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형 유산균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외국 유산균하고 우리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10% 이상,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우리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으려면 산모의 대변, 그 다음에 모유, 신생아 분변 이게 사실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대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 발효식품 요 연구들이 돼야지만 사실은 우리의 장에 가장 적합한 유산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연구가 좀 많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냥 쌍둥이 가지고 조금 한 연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과학연구원에서 2013년도, 14년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모이지 않았고, 발표된 거를 이렇게 이게 사실은 딱 결과가 나오면 뉴스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쭉 찾아봐도 그렇게 발표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유산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산균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뭐라고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와 함께 오래 했던 친구가 누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먹는 음식들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먹었던 음식인데 요새 잘 먹지 않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부 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 세상을 보면 바로 농경사회죠. 이거는 이제 구석기에 수렵 채집인들 사회에서는 훨씬 더 미생물들이 다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고, 이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농경사회와 관계된 미생물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하나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거의 다 우유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는 원래 우리는 이게 축산업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지면서 남은 야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걸 발효시키고, 발효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는 뭐 이렇게 균들이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시작이 된 게 대부분 유럽입니다. 보시면 우유를 성인이 돼서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쪽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메치니코프가 불가리아 메치니코프도 그렇고, 여기 이제 덴마크의 이번 한센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유 자체를 원래부터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동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우유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90%에서 100%. 우유 먹으면 다 탈락이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죠. 예. 그리고 딱 보시면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non-fat dry milk, 예. 탈지 분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장을 위한 김치 유산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 미국 등 서구에서 수입한 유산균 과연 한국인에도 잘 맞을까 하고 이렇게 제품을 선전하는데 이 제품의 라벨을 딱 보시면요. 우유 대두 함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자 이렇게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것이 맞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로 만들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균들이 되게 잘 자라고요. 맛이 좋아요. 김치보다 우유가 더 맛있지. 요구르트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유가 아닌 걸로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지만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유는 알레르기나 다른 여러 가지 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젖당에 대한 불내성, 락토제 자체를 먹게 되면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위장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계속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를 계속 먹으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그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우유를 먹는 세균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유를 순화시킨 게 그래서 요구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균들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런 유당 자체를 많이 분해시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우유를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유를 먹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상적인 아니면 가장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처해져 있는 이런 지형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한국형 유산균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식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살아있는 균들이 많고 여러 종류의 균들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포스트가 다 들어있는 거. 음식이 그런 겁니다. 발효 음식 자체가.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뭐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예. 신토불이죠. 신토불이. 예.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신토균. 예. 신토균 불이. 예. 결국은 우리나라 땅에서 있는 세균은 다릅니다. 지형이 다르면 균들이 달라지고 거기서 살아온 민족이 달라지고 거기서 그 민족들과 살아온 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균들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김치나 이런 발효식품들에 저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발효식품들이 건강에 가지는 많은 유익한 효과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균들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발효의 이런 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패턴들도 많이 지금 연구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치 발효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없습니다.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는 우유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여기 뭐 양배추나 뭐 배추 이런 발효에 쭉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없고요. 메인이 류코노스톡, 락토바실러스, 바이셀라라고 하는 이런 균주의 속들이 발효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에는 여러 가지 만니톨이나 가바와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많이 들어있죠. 이 가바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좀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채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한 경우도 있죠.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음식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발효식품 쪽에서 이런 데에서 발견된 균들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똥 차트입니다. 똥 차트.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고 있고 보시면은 똥을 이렇게 7가지 패턴으로 나눈 거고요. 이 중에서 여기 3번, 4번 똥이 가장 건강한 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이게 몇 번도 넣어야 되는데 제 아들 보면 거의 1년 365일 이런 똥을 넣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묻으시는 분 많죠. 이랬다가 또 이랬다가 왔다 갔다.
어쨌든 이게 199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우리 장내 미생물들을 유전자로 다 패턴을 나누고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된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다 밝혀지면서 현재 이제 정밀의학, 유전자를 바탕으로 한 정밀의학 또는 개인한테 맞춤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어지고 있고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먼 미래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유전자 분석기를 하나 달면 우리가 매일 보는 대변의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을 매일 분석할 수 있겠죠. 분석해서 데이터를 딱 넣어주면 그 데이터가 바로 집에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균들을 바로 탁 접종을 해서 몇 시간 뒀다가 발효를 딱 해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 글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아마 미래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금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